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5월 전까지 오늘처럼만 야금야금 올라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야금야금. 네. 예전에 수학 시험을 보고 나면 선생님께서 항상 틀린 문제를 5번씩 풀어오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친구 하나가 너무 많다고 불만을 제기하니까 선생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딱밤을 때리시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조금이라도 상승해서 좋은데요. 하지만 오늘도 일본과 비교하면 매우 약한 반등입니다.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별다른 뉴스는 없습니다. 네. 오늘 중국 쪽에서 나온 뉴스가 또 호재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중국에서 그 증권 당국에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일부 기업들한테 회계 감사를 준비를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떤 화해의 제스처다라고 해석하는 뭐 그런 뉴스가 있긴 했는데 뭐 이게 뭐 호재라고 하면 호재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거 외에는 뭐 여전히 유가도 높고, 네. 전쟁 상황은 바뀐 게 없고,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뭐 특별하게 올라갈 만한 뉴스는 여전히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평선에 이제 거의 근접했다, 거의 닿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뭔가가 좀 좋은 뉴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그 이평선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나라도 있고 약간 이렇게 우하향하는 나라도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이 이평선을 따라서 조금씩 밀릴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이제 3월이 끝나고 나면 실적 시즌이죠. 네. 어제 어도비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근데 2분기에 대한 전망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주가가 빠지기는 했는데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경기의 흐름과는 큰 상관없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네. 현재는 뭐 그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3월이 끝나려면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고 실적을 발표하려면 그것도 또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금리가 지금 2.4%를 넘었어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4%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전에 뭐 1.7% 넘으니까 난리가 났었죠. 네. 폭등한다 뭐 이랬는데, 금리 쇼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2.4%인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네. 예전에 2017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때, 트럼프 대통령일 때, 그때, 거의 작정하고 금리를 올렸는데 계속 올렸잖아요. 네, 계속 올려가지고 2.25%인가요? 그때 그렇게 올렸는데 그때 물가 그 기대 인플레이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를 살짝 넘은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를 지금 3%까지 일단 연말까지는 무조건 3%까지 올려야 된다. 지금 현재 올해 그 경제 성장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거의 뭐 한 3.5에서 4% 사이 정도를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 금리를 3% 이렇게, 네. 거의 뭐 성장률 다 깨먹겠다라는 건데, 지금 물가가 7% 정도 되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네.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다고 오르고 있어요. 네. 편승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일본 시장은 3%가 올랐어요. 3%. 네. 물론 뭐 이달 3월 달에 일본 시장은 많이 빠졌었거든요. 한 7% 정도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플러스로 거의 한 5% 정도 이렇게 되는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3월 달에는 그렇게 하락이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1월 달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많이 빠졌었어요. 네. 일본은 지금 120일 이평선에 닿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120일 이평선이 2,900에 있다라는 거죠. 네. 좀 올라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 뭐 오늘도 딱히 어떤 뉴스 때문에 뭐 올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5월까지는 아니면은 조금 빠르게 본다면 4월달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까지는 그나마
이 상승이 조금 편안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불안해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현재 뭐 러시아가 뭐 세강 무기나 핵무기를 쓰면 빠질 수 있죠. 네. 그거 외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새로운 악재가 없다. 새로운 악재, 예측 가능한 악재는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예측이 불가능한 악재, 전혀 예측되지 않았던 악재가 발생하면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죠. 네. 어제 유럽도 오르고,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또 많이 올랐어요. 네. 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올랐으니까 미국 시장보다 선행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메인의 그 선물 매수가 4,000계약까지 곧바로 9시 40분까지 4,000계약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4,000계약에서 마이너스 1,000계약으로 줄었어요. 네. 너무 안타까운 순간인데, 하여튼 뭐 그렇게 줄이다가 1시 20분 정도, 그때 이게 턴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1,000계약에서 3시 반에 1,500계약 플러스로 그렇게 들어왔고, 코스피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가 마감할 때 이제 살짝 조금 매수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매도를 했다가 곧바로 줄이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매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코스피는 외국인이 안 산다라는 거죠. 안 사니까 주가가 지수가 전체가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코스닥은 사잖아요. 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을 보면서 매수를 해야 되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을 보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 양쪽을 다르게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게 매매 수익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어제 캐나다의 2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월간으로 6%가 올랐습니다. 2월 달에. 네, 이전은 6.5%였는데 연간으로 지금 현재 이게 거의 30%다. 그리고 캐나다 2월 생산자 물가는 월간으로 3.1%. 이전은 2.5%였어요. 이게 캐나다는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더 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그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0.4%가 나왔어요. 뭐 최고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당연히 최고치죠. 그걸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물가 상승이 월간 단위로 이게 둔화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계속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전은 1%였어요. 근데 0.4%로 살짝 둔화됐다. 근데 캐나다는 늘었다라는 거죠. 2.5%에서 3.1%로. 근데 이게 3월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3월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 요게 13이 나왔어요. 이전이 1이었는데 13이 나왔고, 출하는 9. 요거는 이제 출하 같은 경우는 이전이 마이너스 11이었는데 9가 나왔어요. 네. 하여튼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일반 뉴스를 보면 러시아가 1367대의 67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8대를 지금 현재 해외에서 압류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벨라루스가 지금 군사 수천 명을 국경에 집결시켜 놓고 지금 러시아가 요청하면 바로 참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무작정 참전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벨라루스 때문에 이게 제재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러시아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독일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장기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독일이 올해 2,000억 유로 정도 부채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2022년 올해 예산안이 지금 134억 유로 정도의 부채가 늘어나는 예산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이 부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부채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부채 많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순채권국으로 바뀐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부채가 많은 게 아니고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비중.
그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GDP에 공헌하는, 경제 성장에 공헌하는 경제 인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이게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채 수준이 조금만 증가해도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게 문제예요. 부채가 자꾸 많다고 얘기하는데 부채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물론 부채가 50%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조금 뭐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독일하고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가 지금 부채를 상당히 잘 억제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예. 일본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100% 이상을 훨씬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이제 세수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독일이 부채 늘리는 걸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채를 늘리는 예산을 채택을 했다라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잘 분석해가지고 문제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국가 전체의 나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30대 초반 정도 수준. 베트남이 뭐 한 27세 정도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가 이제 40대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게 문제거든요. 예. 국가 나이가 너무 높다라는 거. 이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 국가 존립 위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꼭 국가 존립 위기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 내에 어떤 침공이 발생할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는 식으로 들리긴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일단 뭐 핵무기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영국이 지브롤터 거기에 진입한 올리가르히의 요트를 하나 압류를 해가지고 강제로 팔아버릴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곡물 가격 급등하는 것 때문에 이거 지금 중동 일부 지역하고 아프리카 이게 원래 못 사는 나라들에서 이 곡물 가격,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이렇게 뭐 이게 큰 일이 발생하거든요. 예, 민중의 이게 밀란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하여튼 뭐 그런 거 혁명 같은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그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밀가루나 빵 가격이 70%가 뛰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빵이나 그런 걸 구하기가 힘든 나라들은 안 그래도 구하기가 힘든데 그게 가격이 너무 많이 치솟으니까 이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 세상을 좀 바꿀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바꿀 것 같은데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유럽에 순방을 할 바이든이 유럽과 함께 그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 하원 의원 300명에 대해서 제재를 할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지금 현재 3일치의 탄약과 식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죠.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자꾸 미국도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극단적인 무기를 사용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이 전쟁을 해소하는데 어떤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통화를 했는데 휴전 합의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 관리 일부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한 거에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했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이런 얘기는 있는데 증권 당국에서 세무 회계감사 그거 준비하라고 또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이 러시아 석유를 늦어도 연말까지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철강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철강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 최대 철강 공장이 있습니다. 아조브스탈이라고 하는 그게 아마 그 마리우폴에 있나 봐요. 근데 거의 뭐 다 부서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철강주들이 오늘 스틸 이 철강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고 러시아의 세베르스탈이라고 하는 철강 회사도 지금
오늘 1260만 달러를 시티은행에 송금을 했다고 했는데 이자가 지금 지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지연될 경우에 부도 처리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미국이 유럽과 일본과 철강 그 트럼프 때 부과했던 관세 그거를 없애버렸는데 영국에 관련돼서도 오늘 합의를 했어요. 관세 없앤다고. 예. 우리나라는 안 없앤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가 이전에는 뭔가 좀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자꾸 이렇게 뭔가 부탁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조금 안 좋아요. 예. 우리나라한테 이런 거는 협상을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이탈리아가 인텔에다가 그 반도체 투자하는 금액의 40%를 지원해 줄 테니까 이탈리아에다 공장을 지어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이 유럽하고 G20 회의가 10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있는데 러시아를 G20 회원국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 폴란드가 미국에 제안을 했고 제안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 절차도 없다. 라는 거죠. 예. 뭐 부정적이다.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하여튼 뭐 검토하겠다라고. 예. 왜냐하면 그 G20 국가들 중에서 유럽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를 너무 싫어한다라는 거죠. 꼴 보기 싫다. 빼버리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중국의 2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나왔는데 1,455만 대가 나왔어요. 이게 수치가 월간으로는 마이너스 55%고요.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32%예요. 네. 이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부품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반도체, 그죠? 뭐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반도체가 있고 카메라 들어가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배터리 들어가고 이런 것들의 어떤 매출에 영향이 있다. 좀 그 스마트폰 부품 관련된 주들은 조금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 지표가 조금 어느 정도 이게 예측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 총재를 지명을 했어요. 이창용 IMF 국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재정정책,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발언을 좀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가계부채, 이거에 대해서도, 부채를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지금 부채가 많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부채가 많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한국은행이 계속 조금 이렇게 위험을 얘기할 때마다 가계부채의 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만일에 취임을 할 경우에 4월 달에 회의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 상당히 부정적인, 매파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뉴스 중에서 우리나라가 뭐 밀릴 수 있다라고 할 만한 뉴스는, 사실 뭐 이창용 이 IMF 국장이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게 혹시, 근데 시장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 뭐 그냥 경제에 아주 이렇게 박식한 사람이다.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박사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한 거를 좀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조금 뭐 밀릴 수도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나왔거든요. 예. 이게 오르다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쭉 하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줄이는 경우, 이게 뭐 행보를 하다가 줄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줄여버리는 경우죠. 네. 뭐 계속 우리나라는 지수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오르다가 좀 밀렸다가 또 오르다가 좀, 근데 이제 상승하는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는 듯한 그런 흐름이죠.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쫙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지수도 그렇고 일본도 120일 이평선에 근접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 중인데 시장에 우려할 만한 징후는 없을까요? 네, 일단 그 미 국채 금리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2.4%니까. 네. 그리고
이 2년물과 10년물의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0.18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0.24 정도로 확대되긴 했는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본 뉴스 중에서는 파월이 저는 그 뉴스를 못 봤는데 어느 증권사에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파월이 이번에 장단기 금리 차를 2년물과 10년물을 보지 말고 2년물보다 더 짧은 국채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1년물하고 6개월물, 3개월물이 있거든요. 그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3개월물을 보니까 이게 좀 예측이 조금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을 우려하잖아요. 역전이 되면 경기가 침체로 간다. 불안하게 느끼고 지금 이제 0.3% 이하로 떨어지면 거의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보다 더 짧은 금리랑 비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이게 늘어나 보이잖아요. 장단기 금리 차이가. 예. 뭔가 의도가 있는 그런 말을 했다면, 근데 저는 그런 뉴스를 못 봤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금리의 상승하는 속도가 지금 어느 정도 빠르다,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채를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엔화가 121엔이에요. 엔화 약세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채를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팔고, 그리고 엔화가 약세니까 분명히 일본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고 있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유럽으로 가는 건가? 유럽의 지금 성장률이나 지금 최근에 유럽 국채들 금리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독일 국채 금리가 0.4까지 올라갔으니까 4가 넘었어요, 지금. 네.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빠져서 유럽 국채를 산다라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러면 다른 뭐 이머징 국채 시장을 보든지 이 채권 시장에는 돈이 빠져가지고 주식 시장으로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떤 채권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돈이 빠지면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될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 네, 중국 국채.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 채권 시장에 외화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있다. 네. 지금 이제 금리 차이가 중국은 아직 그래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2.8이니까 지금 미국이 2.4고 우리가 2.8이니까 계속 줄어들잖아요. 우리나라 국채를 살 이유가 없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향후에 어느 정도 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뭐 3%든 뭐 이렇게 올라가서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길까?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다음 위기는 중국에서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정부. 네, 지방정부의 부채. 기업의 부채보다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금 현재 위험한 상태고, 그리고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그림자 금융이거든요. 예. 거기에 지금 달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지금 중국이 충분히 통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달러가 들어가는지, 그게 달러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거를 뭐 중국 당국자들이 생각을 못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선진국에서 채권 쪽에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네. 불안 요인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신흥국가 선진국의 스프레드도 안정권에 다시 들어왔어요. 3.8 들어왔고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3.8 이렇게 들어오고 테드 스프레드도 0.5를 넘었다가 지금 다시 0.5 밑으로 살짝 내려오고 있어요. 아마 이거 테드 스프레드는 유로화의 급락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고 지금 위험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안정권에 다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들어오고 있는데 돈의 큰 이동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강한 어떤 상승을 뿜어낼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거기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지 않을까. 예. 그래도 주식은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종목별로 테슬라가 베를린 공장 가동을 공식화했어요. 이제 차량을 인도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저는 2차 전지 주식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직은. 네. 그리고 ASML이 EUV 장비가 이게 생산량을 늘려도 부족하다. 내후년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반도체 계속 부족하니까 뭐 그런데 오늘 뭐 대만에 지진이 일어가지고 대만의 TSMC하고 UMC 공장이 일부 셧다운 됐던 현상이 있었는데 뭐 생산량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뉴스가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불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예. 왜 이렇게 못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내가 가진 주식 내가 그것만 보고 있어서 그런 건데 거의 대부분 주식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다기보다는 원래 바닥에서 제가 바닥일 것 같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그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지수 이 레버리지로 교체하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했으면 지금 그 손실을 거의 다 만회를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주식들을 하나씩 보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주식이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주식을 사면 되는데 종목을 고를 때 섹터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 공시를 쭉 훑어보는 게 좋아요. 뉴스를 보면 기업들의 공시, 자율 공시 있거든요. 공급 계약, 수주 계약 이런 공시가 있어요. 그런 수주 계약 공시를 쭉 보는 게 좋다. 예, 코스피 기업들은 거의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코스닥 기업들이 그 공시를 하는데 자율 공시로 하죠. 지금 최근에 공시가 많았던 그 업종이 디스플레이하고 2차 전지 장비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시 체결 계약이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뭐 한 서너 건, 7건 이렇게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사는 게 좋을 것이다. 근데 이미 지났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내 종목이 소외된 거에 대해서 불만을 막 이렇게 가질 필요는 아직은 없다. 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네. 아마 다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다만 이제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보는데 실적이 만일에 부진하게 나왔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올라오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만 잘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방송 말미에 안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도 또, 이거는 너무 슬픈 얘기여가지고,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너무 슬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극장에 피신해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폭격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뭐, 5살짜리 아이가, 죽고 싶지 않다라고 울부짖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생존자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2,800여 명 정도를 납치를 해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데리고 갔다. 네. 얼마 전에 또 중국 사람이 그 우크라이나 애를 인신매매하려고 2명을 인신매매하려고 하다가 붙잡혔잖아요. 네. 전쟁이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